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엑스비전 테크놀로지의 김정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고 또 사회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캐리어를 거치면서 장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 과정 중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특히 그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몇 곡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제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빛과 어두움 그리고 그 두 가지 중에 저의 선택이라는 걸로 해서 강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성장하면서 장애인으로서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제가 현재 이 지점에 와 있기까지 제가 가졌던 생각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고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장애인으로서 또는 그 사회에서 생활하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선택 기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보이는 것처럼 네 가지 기준, 사실은 두 가지에 대비되는 기준을 가지고 그 선택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해당 상황이 제가 결정하는 결과가 저한테 유리한가 또는 불리한가를 생각을 하고 동시에 제가 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나에게 편리해서인가 아니면 불편해서인가를 그 반성하면서 과연 어떤 선택이 나에게 옳은 선택인가를 지금까지 고민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은 요 화면에 다 정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그 질문들 또 의문들 또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나에게 그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과연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옳은 선택이어서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인지를 반성하는 기준으로 그 결정이 나에게 편리해서인지 아니면 불편을 감수하고도 내가 그것을 선택할 만해서인지를 반성해 보면 좋은 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사실은 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나한테 그 꼭 그 유리하거나 불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선택이 나한테 편하거나 해서 그런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으로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사회에 진출하고 자신의 경력을 선택할 때 우리들은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마다 그, 그 선택의 결과가 과연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어, 장애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장애인으로서 생활함에 있어서 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여러 가지 편견과 그 다음에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그 과정 중에서 내게 유리한 선택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 편리와 불편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고 그리고 그 내가 선택하는 결과에 대해서 그 궁극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실명을 해서 쭉 그 특수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에 나와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제 자신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할수록 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저에 대한 기대들, 시선들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제가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에게 유리하고 어떤 것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한테 불리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그 뒤에 이어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했으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저에게 유리했는지 또는 불리한 선택이었는지를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선택한 그 장애인으로서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된 여러 선택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저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합니다. 네, 저는 7살 때 실명을 했습니다. 현재는 전혀 앞을 볼 수가 없고요. 빛도 구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실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실명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주변 분들이 굉장히 신기해하세요. 저는 실명하기 전에 제가 실명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저는 실명하기를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7살 어린아이가 그런 선택을 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때 한 제 선택이 그 이후에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겠지만 드리는 그런 주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가 제 삶을 선택하고 그 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가져갈 수 있었던 시작점이 아마 7살 어느 이른 봄날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해서 반 배정을 받고 한 일주일 정도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비 많이 오던 봄날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한 이후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당연히 시력이 좋아지기 위한 수술이 아니었고요. 당시 제가 앓고 있던 질병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수술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시력을 유지하고 대신에 뇌의 일정 부분이 파괴돼서 지능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머리에 방사선을 쪼이는 대신 눈을 수술을 해서
어, 앞을 볼 수 없게 되지만 여전히 지능을 갖던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쉬운 얘기로 바보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맹인이 될 것인가를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7살 아이가 장애를 입는다는 게 무엇이고 또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 앞으로 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물으셨어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너의 현재 병을 고칠 수 있지만 그리고 눈도 계속 볼 수 있지만 머리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 대신에 머리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야 한다.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너가 선택할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많은 그 기억을 하진 못하지만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을 많이 하진 못하지만 그 질문을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그때는 아주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2월의 어느 날이었는데 그 계절과는 다르게 햇빛도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별로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나는 바보가 되느니 앞을 안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래 그럼 너의 선택이 그러기 때문에 너가 하자는 대로 해주겠다. 그리고 아버지는 끝까지 너가 잘 살 수 있도록 곁에서 너를 지지해주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시각장애인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동네에 앞을 못 보는 분은 없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불편을 겪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던 TV 만화를 못 보게 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없을 거라는 정도를 예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별 큰 고민 안 하고 실명을 하기로 앞이 난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한 이유는 저희 동네에 한 정신장애인 분이 사셨습니다. 굉장히 동네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요. 저는 그분이 그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제가 두려워했던 어떤 사람과 비슷한 처지가 제가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머리에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다 기피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되느니 앞이 안 보이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병원 스케줄이 잡히고 학교에 입학을 하고 부모님께서 여전히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일주일만 다니고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입학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반배 정도 받고 친구들과 함께 그 신학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앞이 안 보이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는 날 아침에 잠을 깨어보니까 집안이 정말 초상집 분위기가 되고 할머니는 울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로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죠. 이른 아침에 그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동네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영상도 지금 매우 뚜렷이 기억을 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바닷가였기 때문에 바다 안개가 자욱히 깔린 읍내에 그 낮은 건물들에 불이
한두 곳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너가 마지막으로 보는 세상이다. 잘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는 오늘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서 저 풍경을 못 보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는지, 아니면 정말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이 세상을 계속 보고 싶은지 다시 한번 아빠한테 선택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택을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별로 주저하지 않고 뭐 세상 정도를 안 보는 게 뭐 큰 의미가 있겠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바보가 되느니 앞이 안 보이는 게 낫겠다 라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래, 그러면 정말 너가 그렇게 선택한 것을 알고 아빠는 너가 선택한 대로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날 저는 학교를 가지 않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을 받고 깨어나서 다시는 세상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7살 아이가 선택하기에는 어쩌면은 그런 선택을 왜 아이한테 맡겼을까? 부모님이 알아서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실 부모님도 그 선택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의 삶을 모르고 또 방사선 치료로 뇌가 많이 파괴돼서 지능이 매우 떨어진 낮은 상태가 된 사람의 삶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앞이 안 보이는 삶의 삶이든 아니면 지능이 매우 낮은 상태의 사람의 삶이든 그 삶을 살아내야 될 당사자는 부모님이 아니고 저 자신이었기 때문에 설령 제가 굉장히 어리더라도 저에게 선택을 하도록 저의 철부지 생각으로라도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철이 나고 또 사회에 나오고 장애가 저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때마다 저는 항상 그 7살 제가 했던 그 선택을 항상 기억을 합니다. 제가 선택다운 선택을 한 거는 고등학교 때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고민이죠. 대학교를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 대학에 가서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막연히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관련된 전공이 있고 그리고 그걸 공부한 사람들은 회사에 취업해서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아마 텔레비전 드라마나 이런 것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았겠죠. 그리고 그 모습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때 안마와 침과 같은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이죠. 그래서 소수의 학생만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보통 대학교에 가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선생님들이 묻게 되죠. 어느 수업 시간에 저에게 이 반에서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학교에 가서 뭘 공부할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시각장애인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 있던 몇몇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각자의 포부를 밝혔죠. 그런데 학생들이 포부를 밝힐 때마다 선생님은 매우 뭐라고 할까 비현실적이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고, 그게 가당한 이야기가 아니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셨습니다. 당연히 경영학을 공부하겠다는 제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다지 마땅치 않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선생님의 말씀은 시각장애인이 정치학이나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또는 과학 분야의 공부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취업할 곳도 없고 그런 전공을 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줄 회사도 연구소도 기관도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대학을 갈 거라면 특수교육을 공부해서 맹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또는 당시에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사회복지기관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공부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고 그것이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비장애인 선생님이었다면 그 말씀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사춘기에 들어선 저는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경험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장애인의 능력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 특히 비장애인 선생님 중에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그런 어리석은 꿈을 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뭐 그런 선생님들의 생각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 선생님들 보시기에 장애인이 대학에 간다고 하더라도 들인 노력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직업교육을 잘 받은 다음 사회에 진출해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뭐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차라리 낫다. 헛된 기회를, 헛된 꿈을 꾸지 않도록 하는 게 선생님으로서 맞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에게 경영학을 공부하지 말라고, 경영학은 시각장애인이 공부해봐야 전혀 쓸데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은 그분도 시각장애인 분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이해 못하는 비장애인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저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공부가 그렇게 별로 흥미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학교는 실업계 중심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반 수업 시간에는 대학 입시에 필요한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과외 시간에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공부를 배우거나 또는 주변에 있는 단과 학원을 스스로 찾아가서 공부했어야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대학을 가서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나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시니 별로 공부할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직업교육을 친구들처럼 받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에 취업해서 안마사로 또는 침사로 생활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또 공부하는 게 그다지 뭐 재미없는 건 아니었지만 열성이 이렇게 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입시를 준비해서 원서를 제출하게 됐을 때 당연히 저희 담임선생님께서는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학과 중에 한 곳을 선택하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뭐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이상도 좋고 꿈도 좋지만 현실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 생기고 있는 장애인 기관들에 취업할 수 있어서 일자리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특수교육을 공부하게 되면 나처럼 다른 시각장애인 선생님들처럼 맹학교에 취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두 가지 이미 선배들이 갔고 안정적으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무도 가지 않았고 그 길을 거쳐서 가봐야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 길을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그렇게 선택하게 된 거죠. 물론 지금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전공을 정할 때 장애가 있던 장애가 없던 많은 청소년들은 저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같이. 전망이 있는가? 그 전공을 선택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그 전공을 하면 쓸데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돌이켜서 지금 제가 전공한 사회복지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마케팅 담당 이사로 일을 하는 지금 어쩌면 제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그런 길로 지금 돌아온 지금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그때 제가 사회복지가 아닌 경영학을 공부했어도 아마 현재 제가 와 있는 위치에 온 거는 동일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더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공부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또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포부 하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의 한계를 깨닫고 이건 어렵겠구나 라고 해서 포기했던 그 과정을 이야기했을 때 한 선배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길을 가는 너가 만약에 그 새로운 길을 간다면 후배들도 또 그 새로운 길을 가는데 좀 더 쉽게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시각장애인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너가 제일 먼저 달라고 내가 얘기하기에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차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힘든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아니라 아는 길, 알려진 길, 그리고 평탄하게 가서 끝에 취업할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그 길을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저는 그 선택이 옳았다, 틀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인생에서 어쩌면 우린 젊은이들이 청소년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거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 그 결과가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선택을 하는 것이 편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편리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저 스스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편하고 학교를 마친 다음에 취업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선택해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어떠한 전망도 없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야 하는 그런 불편 또는 두려움, 그런 것을 직면하는 대신 안정돼 있고 편안하고 상대적으로 기회가 보장된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닌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이후에 나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 결정을 한 그 결과가 나한테 그 과정이 나한테 얼마나 편리한가 또는 불편을 주는가. 너무 저 길은 어렵기 때문에 난 저 길을 가지 않겠어. 저 길은 썩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니 내 마음에 딱 맞지 않더라도 난 저 길을 가야겠다 라고 선택하게 되는 건 아닌지. 최소한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한 저는 그 결과가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게 궁극적으로 저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그 결과가 저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저한테 편한지를 가지고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앞이 안 보이기로 나는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라고 결정했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할 때는 그래, 나는 역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고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의 주제에 맞게, 형편에 맞게 살아야 돼 라고 제 장애를 인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제 꿈을 조종했던 것 같습니다.